안녕하세요. 흑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상강오륜, 인지애지를 다 익히긴 했는데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밟지 못한 데다 배운 게 그리는 일뿐이라 농사도 장사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가 과거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선비한테 한 말이 있었다. 살림이 어렵거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하게나. 가난한 선비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한마디 말을 떠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찾아서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집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서 가려니 몇 날 며칠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가다 보니 하루는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딸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사방은 깜깜한데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혼이 다 나갈 지경이 되어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어찌나 반가운지 정신없이 어둠을 헤치고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소슬대문이 있는 덩그란 기와집이었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듣도 보도 못한 천하절색의 여인이 나왔다. 선비 한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선비는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밤중에 다른 데 가시기도 못할 테니 모실 수밖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더니 조금 있다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시장할 테이니 좀 드세요. 그런데 음식 차린 걸 보니 태어나서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다. 이상하고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진수성찬을 수상하긴 해도 오나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릴 틈이 없었다. 정신없이 밥 한 상을 다 먹고 나자 숨을 들이고서 여인한테 물었다. 아가씨 혼자 계신 집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 혼자 계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었다 가시지요. 어째 영 보내기가 싫습니다. 젊고 예쁜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발길도 잊고서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밤이 되면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더 묵는다는 게 어느새 탈포가 지나고 말았다. 선비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야 해. 선비가 여인한테 이제 그만 길을 떠나야겠다고 하자 여인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했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었다 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보내두었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떠나려던 결심을 사르르 풀어줘서 그냥 그 집에 머물렀다. 다시 가진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내다 보니
또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네, 꼭 다시 오리다. 그러자 여인이 서서히 선비를 놓아주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여인은 노자는 물론이고 말까지 한 피를 내주고는 집 바깥에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다. 선비가 본가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내셨는지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 묵다 보니 자꾸만 그 예쁜 여인이 생각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가서 인사라도 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든 선비는 여인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여인이 사는 집이 보일락말락 하는 곳에 이르렀다. 여인이 만날 생각에 마음 급해져서 띠뜻이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보게,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돌아보니 오동나무 밑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 친구일세. 그분 부탁으로 이렇게 온 게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렸다. 그렇습니다만.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괴야. 천녀 먹은 구렁이가 돈무갑한 것이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말이지. 믿기지 않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에 당도하거든.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실을 깨달을 거야. 자네가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다시 대문으로 해서 들어가면 구렁이가 여자로 변해서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올 걸세. 그러면 밥 한 술 떠서 입에 물고 있다가 삼키지 말고 그 여자를 향해 획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어. 명심하게. 백발노인은 그렇게 말을 던지고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여인이 집에 도착하자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담을 타 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에 고명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간데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굼실굼실 서려 있었다. 선비는 오금이 다 저려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고서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전날과 다름없이 그 여인이 나와 선비의 손을 붙잡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비가 방 안에 앉아 있다. 여인이 전날처럼 진순성찬을 차려 나와 분기 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 주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선비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걸 뱉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저 여인에게
내가 가진 호각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던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게 됐지 않았는가.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나는 어째야 하지? 선비는 눈을 들어서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밥을 꾹꾹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다.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선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 없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여인은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선비님이 만난 그 백발노인은 천년 먹은 지네랍니다. 이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리 된 일이군요. 나는 그간에 입은 은혜가 괴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았지 작정이었소.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께서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린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다 잘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자,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길이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내성병력을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더니 선비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있는 참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어 돌을 잡던 터가 눈에 띄었다. 이게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선비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재산도 불어나고 벼슬길도 열려 평생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터라 혼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천성이 꽤나 고지식하여 저 사는 마을을 한치도 벗어나 보지 못한 채 손에 일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총각이 일하러 나가는데 정자묘나무 밑에서 쉬던 노인이 그를 불러 세우더니 뜬금없는 말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 텐가? 저 사는 게 그렇죠, 뭐. 여보게, 사람이란 다 제복을 타고 나는 법이라네. 무언가 길을 찾아야 할지. 듣자니 서천서역국에 가면 복을 탈 수 있다는 걸? 그 말에 총각이 솔깃해서 물었다. 어르신, 그 서천서역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그거야 뭐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 아니겠는가? 고지식한 총각은 그 말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는 그 길로 달랑 돛짐 하나 싸서 짊어진 채 서천서역국을 향해 길을 나섰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무턱대고 서쪽으로 향해 길을 잡고 곧장 걸어갔다. 쉴 틈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사방이 깜깜해져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머물러 쉴 곳을 찾아보았으나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총각은 발길을 한참이나 더 걸어간 뒤에야 겨우 불빛을 발견하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갔다.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예쁜 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다. 처녀가 총각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나서 물었다. 이렇게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복을 타러 서천서역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처녀가 잠시 뭘 생각하더니 총각에게 말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남편 복이 없어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답니다. 혼인 약속만 잡으면 남자가 죽어버리니 대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겠는지요. 나 좀 그 복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난 총각은 날이 밝자 다시 서천서굴을 향해 걸어갔다. 서쪽으로 얼마를 더 갔던가 하염없이 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의 주인이 또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또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어. 우리 집은 크고 좋은데 배나무 세 그루를 심어서 배가 열릴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도무지 열리질 않으니 웬일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 주구려. 그러지요. 부탁을 하나를 더 받고 길을 떠났다. 다시 서쪽으로 쉼없이 가다 보니 큰 물 앞에 가로막았다.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도무지 건널 방도가 없었다. 총각이 어떻게 저걸 건너나 고민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이문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복을 타러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강물을 건너줄 테니 손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내가 천년을 넘게 돌을 닦아 용이 되어 승천할 때가 지났는데도 도무지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니 무슨 일입니까? 어찌해야 승천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제 몸에 총각을 태우고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낙존상에 내려주었다. 총각이 다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아이가 저만치 방주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총각이 다가가서 보니 고기깃이 텅 비어 있었다. 저런 낚시질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러자 아이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 가는 분이시오?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중이지. 내가 여기서 내내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말을 건 사람이 처음이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고든 낚시로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 아이를 하직하고 길을 나선 후 온종일 걷고 또 걸었다. 험한 고개를 목에 넣고 나서야 날이 어두워졌다. 총각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찾아가 보니 조그만 초가집 부엌에 웬 꼬부랑 노파가 불을 떼고 있었다. 할머니, 길을 가다가 나를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춥고 누추한 집에 어찌 머물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오구려. 노파가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상에 놓인 것이라곤 찬물 한 그릇과 무 세 조각뿐이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오.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른 음식 또한 저녁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총각은 뭐라러 어디를 가는 길이오?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노빠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어딜 가서 복을 타겠다고?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돌아가구려. 돌아가면 수가 날 게야. 그러자 총각이 말했다. 어른들의 부탁을 받은 게 많아서 그냥 갈 수가 없는걸요? 부탁은 또 무슨 부탁이 있고 그래. 총각은 오는 길에 이것저것 부탁받은 이야기를 노파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그래? 그건 뭐 별것도 아니구먼. 낚시하는 아이는 그냥 뺨 한번 호되게 때려주면 그만이야. 이 무기는 입에 2개 문 걸 하나 뱉으면 되고 배나무 주위는 배밭에 묻힌 걸 파서 내버리면 되지. 맨 처음 만난 처녀는 동자상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게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지식한 총각은 노파의 말을 믿고 더 갈 생각을 안 하고 가던 길을 되짚어 오기 시작했다. 오가다 만난 방죽에서 곧은 낚시로 낚시질하는 동자를 만났다. 그래, 알아보셨나요? 그래,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라더구냐. 그러면서 총각은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후려갈렸다. 그러자 아이가 훌쩍 넘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무 비슷하게 생긴 뿔이었다. 생긴 게 꼭 어린애 같았다. 총각은 그 뿌리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서서 이무기를 만났다. 그래, 내 소원을 알아보셨소? 알아봤지. 물을 건네주면 이야기해 줄게요. 이무부가 총각을 등에 태우고 문을 건네주자 총각이 말하였다. 입에 뭘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2개 물고 있어서 안 된다네. 하나를 뱉으면 된다는구나. 어허, 이걸 2개 물면 더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무기는 입에 문 구슬 하나를 내뱉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지가 요동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문길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됐다. 총각은 이무기가 뱉은 구슬을 보침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다. 그래, 내 부탁한 걸 알아보셨소? 그럼요. 배밭을 파서 땅속에 묻힌 걸 내버려야 한답니다. 그러자 배나무 주인은 삽으로 배나무를 심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파보니 배나무 삐게 누르스름한 돌덩이가 박혀 있었다. 이건 당신 것이니 가지고 가구려. 그렇게 해서 총각은 돌덩이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 처녀가 살고 있는 기아집에 이르렀다. 그래, 길은 잘 다녀오셨고 부탁한 일은 알아보셨나요? 그럼요. 그런데 쉽지가 않겠습니다. 동자상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던걸요. 그러기 전에 100명을 만나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자 여자가 에고, 그런 사람을 어찌 만나누?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이든 어찌 되었습니까? 복을 타셨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이 돌아왔답니다. 오다가 못부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이만 얻었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총각이 보찜을 불어서 물건을 들어 보여주자 여자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이건 봉사삼이 불명하고 이건 여의주군요. 또 이건 금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제야 천생배피를 만났습니다. 나랑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살이 하던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치악산이 있는데
이 산은 물이 맑고 골짜기가 깊어서 경치가 아름답고 오래된 이름난 절들이 많은 곳이다. 옛부터 이 지역산에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었다. 한 사냥꾼이 지역산으로 사냥을 하러 올라갔다. 그날은 수확이 많아서 노루 2마리에다 꿩을 3마리나 잡았다. 저녁 때가 되어 신이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짐이 무거워 산 중턱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상원사라는 옛 절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담뱃대에 담배를 담고 불을 붙여 면목은 빨고 있으려니까 근처에서 꿩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냥꾼은 그 꿩까지 잡을 욕심으로 얼른 담뱃불을 끄고 초총에다 화살을 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이 꽁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푸드덕 푸드덕 날개짓만 하면서 주둥이로 끄덕끄덕 하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호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꽁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슬픈 것처럼 들렸고 푸득거리는 날개짓은 점점 약해져 있었다. 날려고 했지만 힘이 약해져서 날지 못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었다. 사냥꾼은 무슨 까닭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랬더니 그 꽁 바로 앞에 바위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아서 꽁을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꽁은 겁에 질려서 그런지 푸드덕거리만 하고 있고 기진맥진한 채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냥꾼은 그 광경을 보자 갑자기 꽁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 앞에 힘이 빠진 채 쓰러져 있는 꽁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냥꾼이 구렁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자 구렁이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어버렸다. 가까이 다가오고 보니 구렁이 크기는 엄청나게 컸다. 사냥꾼은 꽁을 집어들었다. 사냥꾼은 지쳐있는 꽁을 안고 골짜기에 가서 물을 먹이고 자기가 먹다 남은 밥풀을 주둥이에 억지로 넣어 주었다. 조금 지나니까 꽁은 생기를 찾았다. 사냥꾼이 꽁을 쳐들어 공중에 날렸더니 꽁은 좋아라 하고 산속으로 날아갔다. 사냥꾼은 기껏 소나기에 들어온 꽁을 자기 손으로 놓아주었지만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 같아 기뻤다. 오늘은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사냥꾼은 다시 치악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노루, 사슴은커녕 토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사냥꾼은 짐승이 하나도 잡히지 않자 무척이나 화가 났다. 그래서 자꾸만 산속에 깊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하며 내려오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다. 산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냥꾼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제서야 사냥꾼은 춥고 배가 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어디 묵을 데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멀리서 불빛이 깜빡거린 것이 보게 되었다. 옳다. 저기서 묵자. 하늘이 날 살려주셨구나. 사냥꾼은 불빛을 향해 걸었다. 얼마 후 어둠을 뚫고 가까스로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사냥꾼은 안에다 대고 소리를 쳤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등잔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나? 사냥꾼은 염치불구하고 쌀이문을 발기로 차서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다시 소리를 쳤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누구셔요? 하는 소리가 났는데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사냥꾼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냥꾼인데 산속 깊이 들어왔다가 날이 저물어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이지만 하룻밤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 사정은 딱하지만 이 집은 남자도 없고 여자인 나 혼자만 사는 집인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채우겠습니까? 안 됐지만 어서 나가십시오. 여인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그 집 말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랐다. 그랬더니 여인은 그 청을 못 이겨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사냥꾼이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자는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볼이 볼그스름한 게 붉은 진달래 같았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것 같기도 했다.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여자가 산속에 혼자 사는 사연부터 알고 싶었다. 부인께서는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선비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이 숲속으로 들어와 열심히 책을 보다가 하루는 잠깐 시로 숲을 나갔다가 어느 날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찾게 해 보았더니 글쎄 커다란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지내다 보니 세상에 살아갈 낙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죽인 호랑이를 찾아 죽이고서 남편 뒤를 따라갈 생각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냥꾼은 여인을 위로했다. 나는 사냥꾼이니 언제고 부인의 온수를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죽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마침 건너방에 앉아 사냥꾼은 거기서 묵기로 하였는데 주인 가부가 하도 예뻐서 사냥꾼은 몰래 문구멍으로 과부를 훔쳐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여자의 눈에서 여느 사람의 눈빛과는 다른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귀신 따위로 사람으로 변했다는 옛 이야기가 기억났다. 그리고 예쁜 여자가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로소 생각했다. 그러자 사냥꾼은 온몸에 소름을 돋는 것 같았다. 그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와 망태와 송을 들고는 그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안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여자가 재빠르게 뛰어나와 사냥꾼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아, 어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나는 전날 내가 억울하게 죽인 그 구령의 아내다. 남편의 옷을 갚기 위해서 벼르던 차에 내가 제 발로 찾아왔길래 잘 되었다 싶었더니 가기는 어디로 가겠느냐. 다음 순간 사람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송곳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냥꾼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구룡이한테 한번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 남편이 나는 고난을 진 적이 없소. 하지만 그때 당신 남편이 꽁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꽁이 불쌍해서 구해주느라 그렇게 되었소. 이건 부처님의 뜻이니 이제 나를 죽이면 부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을 깜짝할 사이에 다시 여자로 변하였다. 사람으로 변한 구렁이는 사냥꾼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널 죽일 것이고 내가 이기면 살려주겠다. 저 너머 있는 상온사의 종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종소리가 나게 되면 너를 살려주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잡아먹겠다. 그래서 사냥꾼은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1시간이란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자고 약속했다. 사냥꾼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빌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절의 종소리가 울릴 수가 없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다. 여인은 기세가 등등하여 다시 구룡으로 변하더니 시뻘건 혀를 낼름거리며 사냥꾼을 잡아먹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 상온사에서 댕, 댕, 댕 하고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령이는 갑자기 미친 듯이 몸을 꿈틀거리다가 제 머리를 부르찌러 죽고 말았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사냥꾼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상온사로 향해 올라갔다. 도착해서 보니 절의 종 아래 꽁 한 마리가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생각해보니 그 꽁은 사냥꾼이 살려주었던 꽁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꽁의 짝인 것처럼 보였다. 둘이서 사냥꾼의 입은 인해를 갚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종을 쳤던 것이었다. 사냥꾼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두 마리의 꽁을 산에 묻어주고 비석에다 꽁무덤이라고 써주었다. 그 후부터는 꽁무덤이 있는 그 산을 치악산이라고 일컫게 되었는데 치는 꽁치자이고 악은 매악자이었다. 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 학식이 깊어 일찍 벼슬길에 나가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는가?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이거 억울한 거보다 궁금해서 못 살겠군.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 한 분을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숯을 구워서 먹고 사는 숯구이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나간 아내가 그 집에 살면서 숯구이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숯구이 마누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숯구이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숯검장을 절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안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떠나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할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남자가 눈에 띄고 백발 노승이 거느는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암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양반은 암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승이 도의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술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에 어느 절에 스님이셨답니다. 아주 착한 분이었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로요. 어느 날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지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었어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 맨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있던 이는 멧돼지 몸에 기어 들어갔지요. 멧돼지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 그 몸에서 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며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에 숙구유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이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은공을 갚은 거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내었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물지 못하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숙구의 남편을 얻어 전생에 자신을 편하게 용납해 주었던 은공을 갖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던 양반을 향해 덧붙였다. 손님은 전생에 살생을 않고 산 덕기에 한평생 유복하게 잘 살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날 테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을 맺어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쁜 색시를 얻었다. 그런데 그 고을에 부임한 사또가 미색에 곡하여 색시를 빼앗으려고 자꾸 수작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갑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남편 또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산중으로 향했다.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부부는 한 오막살이에 찾아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는 노파와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뿐인지라 한 방에 나란히 누워 자게 되었다. 총각 옆에 노파가 눕고 그 옆에 아내가 눕고 끝에 남편이 누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깨서 보니 옆에 누웠던 아내가 어느새 총각 옆으로 가서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남편은 기가 탁 막혔지만 혼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 척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꿍꿍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그쪽을 눈을 돌려보니 아내가 총각 몸 위에 올라가서 한참 통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서 소란을 떨 수도 없는 일이었고 속만 태우다 밤을 새우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을 먹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날도 밝고 아침도 먹었으니 어서 나갑시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으니 며칠만 더 쉬었다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전날 밤 일도 있고 해서 화가 나 소리를 쳤다. 난 갈 테니 당신은 여기서 살 테면 살고 마음대로 하구려.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 가겠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따라 나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난 이 고생을 하면서 못 살겠으니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만 세상이 다 귀찮아져서 여자를 놔두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온님이 싫다면서 절개를 지키려 떠난 이 사람이 가난하고 꾀지지한 총각하고 함께 살겠다는 심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깊은 산속에 결가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전생의 일을 점쳐보고는 불현듯 전날의 사건에 얽힌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떡거머리 총각은 한 쌍의 노루였는데
이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지나다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랐는데 전생에 부부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오죽 그 인연이 끈끈하겠는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린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를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다 태워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만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거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인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자신은 분명 사람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안 보였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괴로구나. 청년은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 모습인데 남자는 장닭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무릅시다. 그래, 대개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단 듯이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의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한번 바꿔보고 살아봅시다.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하던 터라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꿔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위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집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그 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처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사했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잘 되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닉네 살기가 어렵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는 큰 부자가 되었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에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온님이 죽어서 연마당 앞에 끌려갔다. 온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다. 저를 제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온님이 불쌍히 여겨 저승사자에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저승사자는 자기를 고생시킨 원님이 괘씸했다. 쌀을 300성 내놓으면 보내주마. 온님은 쌀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된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승에서 좋은 일 할 때마다 곳간이 차지. 온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자기 곳간에 가 보았다. 어떻게 살았기에 곳간에 집 한 단뿐이던가.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온님을 꾸짖었다. 자네와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니 그 아가씨에게 쌀을 빌리게. 온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벽승사자가 말했다.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빚을 갚게. 이승으로 돌아온 온님은 허름하게 입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다.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주막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온님은 국밥을 먹고 값이 얼마인지 물었다. 5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온님은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아니, 낯선 사람에게 어찌 이리 선뜻 빌려주시는 것이오? 사정이 있어서 빌리는 것이겠지요.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이튿날 온님은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다. 아니, 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영문을 모르는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당황했다.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의 어머니는 그 쌀을 팔아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을 다리를 놓았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편하게 오가며 덕진다리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해서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다.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줍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다. 저나 굶지 말지.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다. 빌려준 괭이를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가난한 사람의 뱃속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놈아, 내가 단냥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니, 생선도 냄새 맡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거라.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되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에, 냄새 맡는 값을 내놓으라니요. 아내가 기가 막혔다. 그렇다오.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이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다. 어제 냄새 맡는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아, 돈 소리를 들으셨지요?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만 치는 게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